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2015년의 봄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서울의 평범한 모텔가, 그 차가운 콘크리트 벽 뒤에서 한 어린 소녀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죽어갈 때 우리 사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15살. 중학교 교정에 있어야 할 아이가 왜 낯선 남자의 손에 목이 졸려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한 명의 살인마를 고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비극을 방치한 우리 사회의 비겁함, 그리고 인간이기를 포기한 한 남자의 추악한 연쇄사냥 기록을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봉천동 모텔 208호실에서 멈춰버린 어느 소녀의 슬픈 시간표입니다. 이야기는 2015년 3월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가에서 시작됩니다. 이른 아침 6시 43분, 모자를 깊게 눌러쓴 한 남성이 15살 소녀 한양과 함께 모텔 안으로 들어섭니다. 38세의 김재천, 그리고 충북 증평에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짧은 쪽지 한 장을 남기고 가출했던 중학교 2학년 한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녀의 곁에는 가족 대신 파렴치한 포주들이 있었습니다. 28살 동갑내기 박모 씨와 최모 씨. 이들은 갈 곳 없는 가출 소녀를 잡아두고 채팅앱에 빠르게 벨뿐이라는 제목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며 하루에 10차례 이상 성관계를 강요했습니다. 소녀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닌 돈벌이 수단, 그저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그들은 근처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며 소녀가 돈을 벌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시간이 지나도 소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9시, 11시 포주들은 3차례나 모텔방을 찾았습니다. 처음 2번은 문을 두드리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소녀가 도망갔을까봐 걱정했을 뿐 아이의 아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낮 12시 10분 모텔 주인과 함께 문을 연 그들이 마주한 것은 침대 위에 옷을 입은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한양이었습니다. 처음엔 자는 줄 알았지만 아이의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남겨져 있었고 숨은 이미 멎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8시 10분에 홀로 모텔을 빠져나간 김재천을 특정했습니다. 그는 영악했습니다. 지문이 남을까봐 수건과 세면도구를 전부 챙기고 방까지 깨끗이 청소한 뒤 택시를 3번이나 갈아타며 경기도 시흥의 임대 아파트로 숨어들었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는 소등한 채 죽은 듯 숨어있다가 베란다 화재 대피벽을 뚫고 들어온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김재천, 그는 누구였을까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절도와 폭행을 일삼던 전과자였습니다. 얼굴 왼쪽에 커다란 붉은 점이 있는 혈관종을 앓았던 그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친구도 연인도 사귈 수 없었다며 세상에 대한 증오를 키웠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점을 가리고 모자를 눌러쓴 채 은둔형 외톨이처럼 지냈지만 그의 집안은 남자 혼자 사는 집이라기엔 지나칠 정도로 깔끔했고 고급 가재도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장애인 기초 수급을 받으면서도 뒤로는 성매매 여성을 사냥하는 이중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 살인은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김재천은 한양을 만나기 전 이미 2명의 여성을 상대로 악마 같은 예행 연습을 마친 연쇄 범죄자였습니다. 그의 가방 안에는 독성 화학물질인 클로로포름과 헝겊, 밧줄이 항상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성기능 장애로 인해 여성들로부터 너무 오래 끈다는 핀잔을 듣자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기괴한 분노에 사로잡혀 클로로포름 사냥을 계획했습니다. 약물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몸에 직접 시험해보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2015년 3월 11일 서초구의 한 모텔. 김재천은 관계 도중 힘들어서 못하겠다, 약속이 있어 가봐야 한다는 피해 여성의 말에 격분했습니다. 여성이 샤워를 마치고 방 안으로 걸어 나오던 그 무방비한 순간 그는 짐승처럼 달려들었습니다. 클로로포름을 묻힌 헝겊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고 한 손으로는 여성의 목을 부러질 듯 졸라 기절시켰습니다. 쓰러진 여성의 곁에서 그는 현금 7만원과 스마트폰을 챙겨 달아났습니다. 불과 닷새 뒤인 3월 16일 성북구에서 그의 광기는 더 잔인해졌습니다.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는 항의를 받자 그는 여성을 강제로 침대에 엎드리게 한 뒤 양손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그는 너무나 태연하게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린 여성이 나에게 왜 이러냐며 절규했습니다. 그러자 김재천은 다시 달려들어 목을 조르고 헝겊으로 숨기를 막아버렸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여성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얼굴에 실핏줄이 다 터져 온통 검붉게 변했고 눈의 핏줄까지 터져버렸으며 목의 피부는 찢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상처보다 더 깊었던 것은 공포였습니다. 결국 이 여성은 김재천이 준 충격을 견디지 못한 채 2달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재천은 한양을 죽이기 전 이미 한 사람의 영혼을 살해한 살인마였습니다. 그리고 3월 26일 그는 15살 한양을 만났습니다. 관계 도중 갈등이 생기자 그는 한양을 침대에 쓰러뜨리고 준비해온 클로로포름 헝겊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의 힘을 어린 소녀가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한양은 마지막 순간까지 김재천의 팔과 목을 긁으며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살고 싶다는 간절한 외침을 손톱 끝에 담아낸 것입니다. 김재천은 숨이 끊어진 아이의 곁에서 현금 13만 원과 스마트폰을 챙겨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돈을 줄 가치가 없었다는 그의 말은 인간이 내뱉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고백이었습니다. 법정에서 김재천은 뻔뻔했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다. 기절시키려 한 것뿐이다 라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참작해 강도치사죄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달랐습니다. 피해 여성 한 명이 이미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양의 목을 누른 강도가 매우 중했다는 점을 들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징역 40년.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드문 중형이었지만 잃어버린 두 생명에 비하면 여전히 모자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가출한 소녀를 노예처럼 부린 포주들, 그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폭력으로 해소한 살인마. 그 사이에서 15살 아이가 기댈 곳은 차가운 모텔의 침대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제2의 한 양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잔혹한 기록을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 땅에 바람 좀 쐬고 오겠다는 인사를 마지막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양의 손톱 밑에 남겨진 그 살점이 우리 사회의 무관심을 꾸짖고 있습니다.